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산부인과 교수 정현훈입니다. 여성암 중에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관심도 많은 암이 자궁경부암이죠. 다행히 예후는 좋은 암인데 전암 단계를 지나서 암으로 진행되거나 전이가 이루어지면 완치율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암이 그렇듯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저희 같은 과의 김희승 교수님을 모시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희승 교수라고 합니다. 네, 매일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네요. 예. 네, 일반인들은 자궁암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궁암은 실제로는 자궁경부암과 자궁체부암이 있죠. 먼저 각각 어떤 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환자분들 보다 보면은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경부암하고 내막암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암 걸리신 분들이 난 재작년에 자궁경부암 검사했는데 왜 못 발견했냐 이렇게 하시는데 구조가 좀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성 생식기는 크게 난소, 나팔관 그리고 자궁도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자궁 체부하고 자궁 경부가 있는데요. 저희 의사들이 이제 환자분들이 여성분이 왔을 때 검진하는 부위 쪽은 몸 밖으로 나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질경을 넣었을 때 안쪽에서 보이는 부위가 자궁 경부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골반 즉 뱃속에 있는 부분을 이제 자궁 체부라고 하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그 질과 연결되어 있는 밖에서 관찰한 부위의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을 자궁 경부암이라고 하고요.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시죠. 그 월경하는 부위가 자궁, 특히 가장 안쪽에 있는 자궁 내막이라는 조직입니다. 거기가 이제 여성 호르몬 주기에 따라서 두꺼웠다 얇았다 하는데요. 그 부위에 생기는 암을 자궁 내막암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한국인을 비롯해서 아시아 여성들에서는 자궁체부암보다는 자궁경부암이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자궁체부암, 특히 이제 자궁내막암 발병률이 더 높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자궁경부암과 자궁내막암에 관련된 그 유병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전 세계적인 여성들 인구수로 봤을 때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전체 여성암 중에서 2, 3위 정도로 아직 가장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자궁내막암 발병률이 높다라는 거는 이제 선진국 기준인데요. 먼저 경부암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국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국가 그 검진 항목 중에 자궁경부암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거를 매번 잘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암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런 이렇게 그 선별검사 즉 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60년대 80년대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 여성암 중에서 9위냐 10위냐 지금 거의 순위권 밖으로 밀려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암 중에서 자궁내막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위, 5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경우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자궁내막암 같은 경우는 그 식습관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식습관 관련이 있냐면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음식보다 그 서양 음식이 좀 고칼로리 음식이 많기 때문에 비만 인구도 많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성 기관지인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하지만은 그 비만인 여성 같은 경우 피하 지방에서도 일부 여성 호르몬 관련 성분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즉 비만 인구가 많아질수록 여성 호르몬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게 되고 자꾸 자궁 안에 있는 자궁 내막을 자극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궁 내막암 비율이 높게 되게 됩니다. 반면 미국의 이제 선별검사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궁 경부암 발생률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국가적인 시스템 그리고 어떤 역학적인 비만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런 사회적인 요인들이 부인한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자궁경부암보다는 자궁내막암이 조금 더 발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한데 수적으로 봤을 때는 자궁경부암이 아직은 더 많은 게 맞죠. 그러면 다시 자궁경부암으로 돌아와서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만 환자가 느낄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증상이 대표적인 게 이제 출혈입니다. 자궁 경부 쪽에 세포 이상이 생기고 뭐 혹이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혈관이 잘 발달해 들어가기 때문에 조그만 자극이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저절로 이렇게 출혈이 발생해서 월경 주기가 아닌 기간 사이에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꼭 한 번쯤 오셔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궁 내막암 역시 그 월경을 일으키는 자궁 내막 조직에서 발생한 암이기 때문에 이상 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암 중에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의 경우 가장 흔하게 일반 여성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조기 증상 중 하나로 질출혈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부정 출혈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검진을 받도록 해야겠군요. 자궁경부암 발생의 원인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인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발견되는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죠.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어떤 건지 또 그리고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이제 자궁경부암을 통해서 아마 갑자기 그 일반인분들 대상으로 많이 알려진 대표적인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꼭 여성 생殖기뿐만이 아니고 항문이나 편도선 등 인체 다양한 기관에 감염이 가능합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한 120종 이상이 밝혀져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궁경부암 경우 정상 조직에서 갑자기 암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중간 단계인 전암성 병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암성 병변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90% 이상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관여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궁경부암과 관련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가장 흔한 경로는 아무래도 성관계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관계 시에 그 자궁경부 표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그 균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은 자궁경부 그 세포층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기저층에 감염이 되게 되고 그 기저층에 감염이 되면서 여러 가지 세포의 이형성이 발생하게 되면서 점점 비정상적인 세포의 그 부분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전암성 병변이라고 하고요. 그 세포층이 전체를 다 이제 차지하게 되고 가장 마지막 아래쪽에 있는 기점막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뚫고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자궁경부암이라고 진단을 붙이게 되죠. 근데 이 감염 경로에서 항상 민감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항상 이제 여성분들만 저희는 보니까요. 이게 왜 걸렸냐 물어보시면 항상 어디서 정보를 얻으셔가지고 이제 성관계 통해서 옮겼다 그러면 항상 뭐 파트너 아니면 남편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5% 미만 있습니다. 나머지 알려지지 않은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성관계가 가장 흔하긴 하지만은 그거를 모든 걸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게 감염에 확인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막 의심하거나 이런 쪽으로 안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요. 가장 좀 난감하더라고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요. 네, 맞습니다. 그 외래를 볼 때 그 보호자분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죠. 누구 때문에 병이 생겼냐 이러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은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앞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병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자궁경부암은 그래도 기쁜 소식이 예방 백신이 개발된 유일한 암입니다. 실제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잘 모르시는 것도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까지 나온 백신들이 대부분 감염 질환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암을 예방하는 백신은 자궁경부암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최초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판돼서 저희가 투여하고 있는 백신이 그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이제 고위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고위험 바이러스인 16번, 18번 A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120종 중에서 이제 16번, 18번이 가장 고위험 바이러스 중에서 경부암과 가장 흔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A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A형을 타겟으로만 하는 백신이 있고요. 다른 하나 백신은 요거에다가 이제 그 양성 질환이지만은 생식기 사마귀 라고 해서 곤지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마귀를 유발한 바이러스는 6번, 11번형입니다. 그래서 6번, 11번 A형까지 함께 커버를 하는 백신 두 개가 지금 저희가 투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암 예방 효과를 따진다면은 각
뭐 백신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은 임상적으로 볼 때는 두 백신 효과가 일단은 동일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할 건 뭐냐면은 백신을 맞았다고 많은 연구들이 이제 뭐 100% 가까이 예방이 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 100%라는 거에 대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러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100% 효과 가까이 나왔다는 연구들 대부분이 현재까지 투여 전까지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유형에 대한 예방 효과만이 1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경부암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이 16번, 18번 망고도 많을 텐데요. 그런 다른 R형에 대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를 저희가 교차 예방 효과라고 하는데, 즉 목적은 16번, 18번이었지만은 다른 고위험 바이러스를 타깃으로 하는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교차 예방 효과는 60에서 9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미 노출이 여러 번 됐던 여성들, 아니면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저희가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백신을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적절한 나이대 맞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인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다 맞더라도 나는 이제 예방이 되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럼으로써 더 정기적으로 선별 검사를 열심히 받으시는 게 예방을 더 적절히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산부인과 학회와 부인종양학회에서는 이러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것과 상관없이 주기적인 1년에 한 번씩의 자궁경부암 선별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죠. 그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 백신이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어도 방심하지 말고 주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을 권유를 드리죠. 그리고 이 백신은 지금 가장 효과가 있는 나이는 이제 15에서 17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세에서 26세까지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여성들은 물론이고, 이제 최근에 중장년들 여성들에서도 이런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이제 맞을 때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가 발표가 돼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근거로 투여를 권고를 가끔 하긴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중년 여성이라는 개념이 나이 50, 60대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연구를 기반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이대가 딱 24세부터 45세, 그러니까 40대 중반까지죠. 그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했던 백신 투여의 효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결과도 괜찮게 나왔고요. 청소년기에 맞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맞는 거를 권고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보면은 우리 정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상관없이 경부암 백신에 대해서 투여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경부암 관련된 선별 검사를 열심히 받아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방 백신으로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 예방 백신이 저희가 흔히 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검사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 검사를 통한 예방 효과보다는 못 미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자궁경부암이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과 관련된 암종이 대부분은 해당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닌 암종도 꽤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저는 기회 드립니다. 이제 혹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좀 맞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얘기를 드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내년 오셔서 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저도 외래에서 환자분들이 이제 딸을 맞히려고 하면서 본인도 맞아도 되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김희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으시는 게 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이 얼만큼 득이 될지는 저희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판단을 좀 유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직전에, 그러니까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테니까요. 이제 이런 예방 백신이 예전에 한번 특히
특히 일본에서 한번 부작용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길렌바레 신드롬으로 한번 일본에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고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김희승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 후생성에서 이제 발표했다 뉴스로 이제 해가지고 국내에서도 한번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할 때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고 갑자기 나온 날 이제 산부인과학회 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한번 갔었는데 그때 방송을 보니까 좀 끔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백신을 맞고 맞은 환자분들이 갑자기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몸을 덜덜덜 떨고 있고 근데 이게 말씀하신 그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백신에 관련된 길리안바레 증후군보다도 뭔가 좀 다른 신경병증 같은 그냥 좀 약간 좀 코믹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웃음을 제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일본 선생님께 발표한 다음에 직후에 바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적으로 맞은 그 백신 도우주와 관련돼가지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지금 신경병증 관련된 원인자로서 인정을 안 했다라는 거죠. 그게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근데 일본 쪽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이제 백신을 맞지 마라가 아니고 적극 권장을 안 한다라는 개념으로 약간 좀 돌아선 상황으로 제가 그때까지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뉴스를 접하고 이제 학회 관련된 다른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했을 때 국내에 그러면 그런 보고가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자료를 쭉 봤는데도요. 백신의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무래도 주사하고 나타나는 동통입니다. 통증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자궁경부 백신 맞으신 주변 분들을 여쭤보면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맞은 백신 중에 제일 아프다고 그럽니다. 양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일반 백신 맞을 때 맞고 나면은 갑자기 실신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긴장했던지 아니면 맞고 나서 뭐 일시적 과민 반응이든지 대부분 그런 보고였지 이렇게 신경병증이 나타난 보고는 없었고요. 그 WHO에서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보고된 것들의 위험성이 일반인들의 위험성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서 생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위험성에 준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신을 투여하는 입장에서는 경부암 목적 치료, 이거 예방을 위한 목적에서는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부작용 관련된 거는 현재까지의 결과로서는 직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뭐 길리안바레 증후군이나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경우는 위험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맞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암에 걸리면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국가에서 권장하신 대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암 예방 백신이니까 보통 감염을 막는 그런 백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런 암은 예방만큼이나 조기 진단도 중요합니다. 이제 여성들의 경우 언제부터 얼마의 간격으로 어떤 검사를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 조기 진단을 위해서 받아야 할까요? 예, 그래서 그 미국 기준이냐 어디 기준이냐 이런 말이 참 많았습니다. 자궁경부암 검사 관련돼가지고요. 너무 뭐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너무 간격을 띄우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저희 대한부인종양학회 쪽에서는요 이제 가이드라인 한번 공표를 했었는데 그때 기준이 이제 만 20세 이상의 성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세 여성분들 넘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험 있으신 분들은 받기 시작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종료 기준은 최근에 이제 10년간 3번 이상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으면은 70세에 종료를 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70세 이상인 분들도 받는 분들은 이전에 경부와 관련된 전환성 병변이나 이상이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70세 이상까지 하는 거를 저희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세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성관계라는 용어를 뺐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좀 국민 정서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성관 갖지 않은 그 천연막 손상에 대해서 아무래도 아시아권은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은 20세부터 무조건 하는 게 당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밀고 나가는 양상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격 같은 경우는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국가의 유병률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매년 일단은 한 번씩은 검진을 받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 매년 검진을 하다가 2007년도가 8년쯤 2년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경부암이 갑자기 막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경부암이 많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70세 그러면 이제 노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외래 오시는 분들은 70세면 아유 아직도 젊으신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70세부터 자궁 경부암 검사를 안 한다고 하면 어떤 환자분들은 좀 서운해하세요. 내가 벌써 그런 것도 안 받아도 될 나이냐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도 계속 검진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방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조기 진단, 조기 검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치료 쪽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김희승 교수님은 이제 수술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다들 병원에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희승 교수님은 로봇 수술에 대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데 자궁경부암도 그렇고 내막암도 그렇고 그래서 환자나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개복해서 하는 것보다 뭐 복강경이나 로봇으로 하는 게 뭔가 좀 더 미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차라리 그냥 개복 수술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던데요. 예,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수술 방법은 진짜 제가 전공의 때보다 지금 환자분들이 더 많은 옵션을 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당신은 뭐 이렇게 개복 적절할 것 같다, 뭐 복강경은 좋을 것 같다, 뭐 익히했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이제 외래 오시면은 바로 이제 나는 이거 가능하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늘어날 정도로 참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뭐 저희 산부인과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계시는 수술하시는 모든 과의 교수님들께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거의 굉장히 최고 수준의 수술을 하신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의료비 비싸기 때문에 뭐 수술 방법에 있어서 제한도 많을 거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 너무 지원이 없기 때문에 또 제한이 있을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런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자유로운 편이고 게다가 거기에 관련된 수술과 관련된 그 방법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선택을 갑자기 최근에 요구하기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배경이 아닐까 합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 방면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개복을 하나 복강경을 하나 로봇 수술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차이가 있으면은 잘못된 수술이죠. 근데 또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이제 초기 병변인 경우에는 이제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혹이 크거나 이제 좀 진행이 된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술을 잘한다, 뭐 어떤 수술은 뭐 선호한다 이런 것보다도요. 일단은 지금 암이 걸리신 상황이라면은 충분하게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각 수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 받으신 다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논의를 해보는 거죠. 어느 게 제일 좋냐. 그런데 너무 한쪽만 밀고 나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처하신 상황, 그리고 특히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요즘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은 미국이랑은 조금 다른 게 미국은 복강경이나 로봇이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복강경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근데 국내는 로봇 수술 가격이 워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권고를 드립니다. 물론 장점은 있죠. 그러니까 수술하면서 시야 확대가 좀 더 좋고 그리고 뭐 기후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수술 관련된 아웃컴, 그 효과 이런 거에서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처하신 사회 경제적인 상황 고려해서 그때 결정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모든 치료에서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암의 수술, 특히나 이제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결과죠. 얼만큼 완치를 시킬 수 있느냐, 얼만큼 재발을 더 낮출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자가 의사와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네, 지금까지 산부인과 김희승 교수님을 모시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엔 난소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병원 팟캐스트 건강톡톡, 저는 산부인과 정현훈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SNUH 톡톡.